네,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요번 강의에서는 70년대 중화공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떤 교육을 거치고 어떤 생활을 해서 오늘날 살고 계신지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정주영 기념사업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됐을 때 그 현대중공업 쪽에서 저한테 정주영에 관한 글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남들은 구하지 못하는 좀 귀한 자료들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1973년에 현대조선, 당시 현대조선,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그 글을 쓰던, 제가 작업하던 게 2014년쯤 됐는데요. 약 40년을 근무한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지만 뭐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이영기억 시읒, 이니셜이 이영기억 시읒인 분의 그 인사기록 카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뭐 인적사항도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분이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매년 월급을 얼마 받았나 하는 것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정말 귀한 자료인 게, 그 자료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분이 입사해서부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은 어떻게 변화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현대중공업뿐이 아니고 그 중화학공업 분야의 당시 새로 만들어지던, 사실은 70년대 중후반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긴 마산, 창원, 울산의 많은 그 공장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들이죠. 그때 뭐 예컨대 포항대철, 뭐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뭐 현대자동차, 기아기공,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마산, 창원, 울산에 포진을 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분야의 그 산업을 이끌어서 오늘날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예컨대 삼성전자다, 뭐 현대자동차다, LG 무슨 전자다 하는 회사들이 다 그때 새로 만들어진 산업 분야에 진입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세계적인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제 기업도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그 기업, 그 산업 분야에서 어떤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충원이 됐으며, 그 사람들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걸 통해서는 어떤 혜택을 얻어냈고, 그 이후에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돼서 오늘날 2017년, 2018년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책에 차례에 보면요, 이제 3장에 박정희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노동자.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일하는 숙련 노동자 기능공이 대규모 탄생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4장에 가면은 그 기능공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보수를 받아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게 됐는지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97년 외환위기가 돼서 이제 실업자가 막 양산이 되고 회사가 문 닫는 게 생기고 막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이 됐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 제조업에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과정에 있던 그 노동자들을 제가 현대중공업에서는 20명을 인터뷰했고요. 현대중공업 말고 추가로 인터뷰한 게 옛날에 기아기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장갑차 뭐 탱크 만들던 회사인데, 그게 지금은 현대위아라는 회사로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이제 기아기공이 도산을 하고 그거를 현대위아가 인수합병 했는데, 그 기아기공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분, 그러니까 70년대에 취직을 했다가 그 외환위기 때 인수합병 당해서 지금은 현대위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10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이죠. 김우중 씨가 하던 그 대우중공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인수합병을 해서 지금은 두산중공업이라는데 두산이 이걸 인수를 했는데 대우중공업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망하고 대우중공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 10명. 그래서 현대중공업 20명. 현대중공업은 이제 전략적으로 샘플을 한 게 이제 외환위기 때 회사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튼튼해서 온 나라가 외환위기 때문에 뭐 아픔을 겪을 때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막 임금 심지어 상승까지 하면서 엄청 그 혜택을 봤었고 이제 회사가 망한 경우에 똑같은 숫자를 20명을 찾았는데 반이 이제 기아 기공 10명, 현대위아로 옮기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10명이 그 대우조선에서 일하던 10분이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분들 10분. 그래서 회사가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사람.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했던 현대중공업 2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추적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생긴 중화학공업에서 초창기에 입사해서 오늘날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제가 추적한 이유는 일부에서 박정희 때 노동자는 기업은 엄청 잘 됐지만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기업은 살쪘지만 노동자는 피폐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정말 그런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의 결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중화학공업에 들어간 분들은요, 우리나라 평균 중간 계급이 받는 중산층이 받는 평균 임금의 2배 이상 받아요. 지금 억대 연봉을 받는 그 대기업 노조원들 있잖아요. 한 30년, 40년씩 근무한 분들. 이분들 거의 억대 연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리진이 어디냐? 박정희 시대의 중화학공업이고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던 공업고등학교 출신들 혹은 직업훈련원 출신들이 지금 이 억대 연봉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3장에서 그 숙련 노동자 기능공 양성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65페이지로 가면요. 65페이지 보면 그 당시 이 중화학공업화를 기획하면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부분에 숙련이 있느냐,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서 중화학공업 부분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있느냐, 없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걸 고민하던 과정에서 오원철 수석이라는 분이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재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오원철 수석이 당시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제2수석으로 중화학공업 추진 단장을 맡았었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디자인한 이제 설계자인데, 이 오원철 수석이 그 당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자금 조달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았다. 그건 사실 김정념 씨가 책임을 져요. 자금 조달. 그래서 뭐 대일 청구권 저건 가지고 포항제철을 짓고 고속도로 닦고 또 다른 공장들을 짓고 하는 그 자금 조달의 부분은 오원철 수석이 담당하지 않고 오 수석은 이제 이 공장이 돌아갈 때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어떤 숙련을 가진 사람, 어떤 종류의 숙련이 필요하냐, 그 숙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숙련 노동자는 일제 때 북한에 있던 그 고급 공장들, 예컨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나 뭐 수풍 화력 발전소나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일제가 이제 그걸 관리했었죠. 일본 제국주의가 그걸 관리하면서 최고 책임자급에는 한국 사람이 못 올라가고 중간 관리자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제 일본이 철수하면서 그 공장 시설이 대부분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었죠. 근데 남한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숙련 노동자,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화공업화를 목표로, 즉 방위산업을 목표로 이제 그
총, 대포, 잠수함, 유도탄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기술자들을 그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있었고 그 문제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원철 수석이 만든 자료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65페이지에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 그림 3.1인데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원철이 만든 자료인데요. 73년 2월에 학교를 마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학력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64페이지 중간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973년이면은 73년 1월 1일 날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걸 하죠. 우리 이제 앞으로 중화학공업화를 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중화학공업화를 발표한 그 해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지 하는 그 포텐셜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73년 2월에 학교를 마치는 사람 중에는 1960년에 태어난 약 97만 명, 100만 명 가운데 60년생, 73년 2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은 약 28만 명, 약 30만의 인력이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100만 명 중에서 30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30만이 새로 진입하는 거죠. 그만큼 학력 수준이 낮은 거죠. 또 초등학교에 진학도 아예 안 하거나 초등학교 중퇴한 또 2만 5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3년 전에 태어난 1957년에 태어난 약 89만 명, 90만 명 가운데 73년 2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4만 명.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54년에 태어난 76만 명. 가운데 73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6만 명. 이 사람들도 이제 고등학교 고졸 학력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73년 2월에 각급 학교를 마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1960년생 가운데 28만 명, 57년생 가운데 14만 명, 54년생 가운데 16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새로 노동시장에 학교를 마치고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는 전체 58만 명인데 이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보면 고졸이 28%, 약 4분의 1, 중졸이 24%, 약 4분의 1, 초등학교 졸업, 국민학교 졸업이 약 48%, 50%. 그러니까 73년 2월 달에 각급 학교를 마치고 새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일하러 나가겠다. 더 이상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의 전체 구성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반, 중학교 졸업자가 4분의 1, 고등학교 졸업자가 4분의 1. 이만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전체 태어난 해 전체 인구 중에서 뭐 70%, 80%를 차지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당시를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이 65페이지 그림 3.1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학력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그 첨단 무기 예컨대 뭐 M16의 총료를 파는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숙련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교육할 거냐 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물리나 화학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당시 그 정부에서 대안으로 만든 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자.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상당한 사람들을 직업훈련원이라는 그 공공직업훈련원이나 뭐 직장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과정의 교육을 거쳐서 고도 정밀 기계를 다룰 수 있게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일하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루트는 직업훈련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직업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몇십만 명의 인구가 이제 중화학공업화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루트는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체계가 있었겠죠. 이거는 뭐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승만 시대 뭐 계속해서 그 직업
직업 보케이셔널 스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 훈련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게 상고도 있고 농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뭐 예체능도 있고 한데 그중에 공업고등학교 부분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예측을 합니다. 이게 1978년에 김진균 교수라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그 당시 교수로 있던 분인데 사실은 이 김진균 교수가 우리나라 좌파 학자들의 우두머리 중에 한 분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에 좌파 성향을 가진 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뭐 굉장히 그 추앙받는 분이 되는데 이분이 78년에 발표한 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좌파 지식인의 가장 그 선봉에 있던 교수가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수요 예측을 해서 과학기술자는 72년에 2만 7천 명이 있는데 81년이 되면 16만 명이 필요하다. 기술공은 이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7만 2천 명에서 25만 명이 필요하다. 기능공 45만 명이 있는데 200만 명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해요. 근데 현재의 공급 능력대로 하면은 기능공의 경우를 보면은 한 45만 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추가로 필요한 게 약 180만의 공급이 필요하다. 81년까지. 라는 이제 수요 공급 예측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은 전체 인력이 기능공이 약 200만이 필요한데 200만을 추가로 그 당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미 있는 공고를 졸업하거나 이미 있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거는 약 50만 밖에 안 되니까 10년 동안에 추가로 이 10년 동안에 추가로 필요한 게 약 200만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 정부가. 그리고 그 200만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공업고등학교를 확대하고 개편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원을 확대하고 개편해서 이 수많은 인력을 양성합니다. 맞으면 첨단 정밀 산업에서 일할 기술을 가진 인력을 스킬드 레이버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70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설명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78페이지로 가면은 공고의 상황이 정리된 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79년에 그러니까 73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공고를 계속 늘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공고만 과거에는 있었던 거를 이제 기계 공고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고도한 정밀성이 필요한 기계를 다루는 공고죠. 그 기계 공고를 각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뭐 성동 기계 공고, 전남, 전북, 태백, 창원, 청량, 평택 전국의 기계 공고를 19개를 만들고 시범 공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 시범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제 이 공고는 교육부 관할인데 이 시범 공고는 그 당시 이제 인력을 우리가 중동에 많이 보냅니다. 중동에 나가서 그 필요한 건설 산업에 중동의 건설이 뭐 아주 단순한 노무일에서부터 막 해양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주베일 공사라는 엄청난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동에 가서 일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또 11개 생기고요. 그 시범이란 말이 붙은 거는 교육부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 당시 산자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동에 진출한 동아건설이다, 현대건설이다 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 국가기관이 교육해주면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정부가 받아들여서 시범적으로 외부의 기업의 돈을 갖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시범공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시범공고가 이제 또 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산, 경남, 안양, 뭐 그래서 울산공고, 한림공고까지. 이 공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공고라서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전자 분야, 뭐 건설, 제철, 뭐 금속, 화학, 철도, 수도, 광산,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또 12개 생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반 공고만 있던 거에서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고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매년 약 한 4만 3천 명 79년이 되면 이게 이제 4만 3천 명을 그래서 73년부터 79년까지 누적을 하면 몇십만의 졸업생이 나오는 거죠. 약 3, 40만에. 이 추가로 3, 40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업훈련원에서 엄청난 새로운 그 교육을 받은 재교육을 한 인력이 또 충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공고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특례병으로 군대 가서도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하고 혹은 군대를 아예 안 가고 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그래서 병역을 그걸로 대체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죠. 중동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공고를 다닐 때는 공고에 무슨 학비나 무슨 실험 실습비 같은 걸 다 국가가 대고 본인들 부담 없이, 그 다음에 또 군대 갈 연령이 되면 군대 생활을 그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새로 생긴 중화학공업 분야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뭐 나이로 치면 뭐 18살, 뭐 19살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중화학공업 분야의 공장에서 30년, 40년 일한 게 오늘날 이제 뭐 나이가 한 50, 60이 된 그 포항제철, 예컨대 현대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이런 데 이제 고참 생산직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진입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훈련한 경우도 보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들을 격려를 많이 하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기능 올림픽에서 상당한 메달을 매년 따고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우대하는 분위기가 이제 공업 기술 교육에 굉장히 확산이 되죠. 예, 직업훈련원이 이제 직업훈련을 하는 방법이 공공직업훈련,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군이나, 그다음에 사업 내 직업훈련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겁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이 사내 직업훈련원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을 전문 분야에 따라서 교육시켜서 일정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교육한 다음에 자기네 직원으로 뽑는 거죠. 그게 뭐 현대차도 하고 현대중공업도 하고 뭐 무슨 그 당시 대우도 하고, 그 당시 새로 생긴 기업마다 이제 이걸 하게 되고, 인정직업 훈련이라는 거는 그런 공공교육을 받은 걸로 바깥에서 훈련받은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치면 authorize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직업 훈련에 의한 기능공 양성 교육과 실적이 정리된 건데요. 보시면 72년부터 76년까지 3차 5개년 계획일 때 계획은 27만 명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교육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실적은 31만 명으로 맞으면 초과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77년부터 81년까지는 계획이 81만 명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만 명밖에 교육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77년부터 약간씩 계획보다 실적이 적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이제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의욕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그 당시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중복 과잉 투자가 많이 됐다라는 비판이 일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복 과잉된 투자 때문에 공장문을 닫아야 될 경우도 생길지 모른다 해서 이제 약간 필요한 인력의 숫자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좀 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김재익 경제수석의 이제 지휘로 경제 안정화 정책, 경제 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70년대 중후반에 중복 과잉 투자된 걸 좀 조정을 합니다. 그게 80년대 초반에 이제 경제 자율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이 좀 되고, 그 조정에 따라서 이 공업고등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좀 축소하게 되고요. 그 축소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80년대 후반, 전두환 대통령 후반 때 88년 올림픽 개최하고 할 때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비약하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88년 올림픽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습니다. 뭐 다들 좀 그때도 일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때 뭐 교수 초년병으로 이제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너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정말. 그리고 졸업자들이 막 취업을 골라서 갈 때였으니까요.
증권에서 막 생기고 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70년대 중화공업화를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조금의 조정을 거치면서 80년대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그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는 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의 그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80만의 직업훈련은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고에서 매년 4만 5천 명. 그게 그냥 거칠게 봐서 10년이면 45만 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에서 추가로 80만 명. 합치면 150만 명. 이 새로운 충원이 150만 명 말고도 원래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 새로 생긴 마산, 창원, 울산의 중화학교 부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입사원들이 그러면 개인의 일생에서 자기들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하나하나 다 추적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려고 샘플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에 1973년부터 83년 사이에 입사한 사람 20명을 찾았습니다. 그 20명들한테 제가 이 심층 면접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또 다행히 그 73년에 입사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에 월급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생산직 노동자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표 4.1이 현대중공업 73년에서 83년 입사 기능공 20명의 입사 배경과 소속 계층. 그래서 이 20명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입사 연도는 언제고 현재 직급은 뭐냐, 고향은 어디냐, 어렸을 때 입사할 때 가정 형편이 어땠느냐, 입사 당시에 학력은 뭐였느냐, 그런 기능 계통에서 일하게 된 선택의 동기가 뭐냐, 또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때 무슨 자격증이 있었느냐. 아까 이제 그 기능교육 하면서 뭐 기술사, 기능사, 기능 1급, 2급 뭐 이런 자격증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게 좋겠느냐.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그 소속 계층을 판명해서 예컨대 이제 첫 번째를 보면요. 사직 1번이라고 하면 사업장 내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업 내 직업훈련을 통해서 입사한 샘플 1번이고, 입사년은 1973년이고, 고향은 경남이고, 가정형편은 농지가, 자기네 집은 농지를 하나도 못 갖고 있었다. 입사 당시 학력은 학성고를 졸업했다. 그 다음에 뭐 취직하기 위해서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20명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소속 계층을 분류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아까 제가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서 그분이 40년 동안 받은 월급을 구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40년 동안의 월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표인데요. 기본급에 월정임금이라는 걸 만들고, 이 월정임금에다가 상여금 지급률을 이제 반영을 하고, 월평균임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가 F와 L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현대중공업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56,000원인데 95,000원을 받잖아요. 73년에 거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이거를 이제 도시근로자하고 평균 소득하고 비교를 해서 F가 L의 몇 배나 되느냐 하는 걸 따져봤습니다. 매년. 그랬더니 73년부터 73년엔 2배였다가 여긴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긴 기록이 빠지고 이제 77년에 나오는데 70년대 후반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1.1,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하고 이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임금이 요때는 비슷하다가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서 97년 이제 그래서 2000년대로 가면은 1.8배 거의 2배 2013년까지 따져보면 이제 2배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추가로 나옵니다. 요게 지금 아까 그 앞에 도표에 나왔던 걸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지금 7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져서 이제 95년에 무쟁이, 그러니까 이게 현대중공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대중공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임금은 좀 밑에 세모로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을 해서 2배가 되고 있고 요 차이가 많아지기 시작한 게 87년 노동자 대투쟁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97년 외환위기 때 약간 꺾이지만 꺾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해서 오늘날 2000년대 2013년이 되면은 평균 도시 근로자의 수입보다 2배의 월급을 받는 경우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70년대 초반에 기술 훈련을 받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사람이 월급을 어떻게 받게 됐나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패턴이 이렇게 이제 실증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보고 기업은 살쪘고 노동자는 착취당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임금을 이렇게 많이 받게 해주는 회사에 다닌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정주행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뭐 회사는 살쪘지만 노동자는 피폐해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동자 착취했다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노동자가 착취당하면은 이 도시 중간 계층보다 이게 내려가는 게 이제 계속돼야지 착취당하는 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20명의 샘플을 가지고 입사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를 이제 질문으로 한 걸 정리한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표 4.4는 그 73년에서 83년에 입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는 시점인 2013년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사업 내 직업훈련은 샘플 1번은 현재 임금이 7,600만 원. 이게 본인이 대답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9천만 원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금 최초의 자기 집을 가진 연도는 92년이고 25평이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25평이다. 뭐 자동차는 언제 소유하게 됐다. 자녀는 대학원에 다닌다. 뭐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 계층이 어디다라는 거를 이제 물어봐서 제가 요런 여러 가지 기준을 다 합쳐서 이 사람은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적인 중산층이다 아니다 하는 걸 판명을 제가 해서 2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가 지금 하나 나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1973년부터 83년에 입사한 20명이 세대 내라는 것은 그 사람 세대에서, 즉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의 계층 이동 과정인데 입사 당시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20명 중에서 입사 당시에 상층은 아무도 없었고 중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중에 중은 4명, 중에 상이 1명, 중에 하가 9명, 하층이 6명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 중에 중층으로 지금 현재는 다 이쪽에서 보면 하층 없고 상층도 없고 다 중에 중간층으로 돼서 말하자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지금 중이면 이 4명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계층이 같은 소속 계층이고 중상인 사람이 지금 중중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계층의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하나 있고 중하에서 중중이 된 사람 9명. 이게 상승 이동이죠. 하층에서 중중이 된 사람 6명. 그러니까 전체 20명 중에 15명은 상승 이동을 하고 4명은 그냥 같은 계층이고 상대적으로 1명이 하강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 제가 조사한 20명 중에 15명이 상승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조사를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짐작해도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40년 근속하면서 월급이 현재 억을 넘거나 억에 가까운 이제 연봉을 받으면은 당연히 중간층 이상의 뭐 어떻게 보면 최상층까지는 아니라도 중상층 이상의 소속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두고 제가 그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중간층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특수한 회사의 얘기를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을 한번 보자 하는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박기성이라는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문으로
그 외국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거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1963년부터 99년까지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하고 임금 상승을 나란히 이제 찍은 겁니다. 이 진한 점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고요. 동그란 점이 임금 상승인데 63년부터 쭉 이게 말하자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도 상승을 같이 합니다. 쭉. 그러다가 재밌는 게 79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해죠. 87년부터 IMF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를 보면요. 요 10년은 87년부터 97년 사이에 보면은 특별하게 이 그래프에서 하얀 점이 위에 있습니다. 뚜렷하게 봅니다. 임금 상승률이 노동의 한계 상승성을 초과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이 임금이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노동이 기여한 것보다 더 임금을 가져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게 누적이 10년 되면서 97년 외환위기가 왔고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이 두 개의 점이 나란히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말하자면 균형을 맞춰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만의 회사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패턴이 다른 회사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패턴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패턴이죠. 쭉 상승하다가 87년부터 97년 사이에 맞으면 이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세지고 그 노동조합이 계속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요구하는 게 10년 되다가 외환위기가 오고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합쳐져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은 현대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현대중공업이나 특수한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패턴이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알다시피 외환위기 때 97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실업자가 양산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회사가 망하면서 실업자가 돼서 그 실업자가 되는 과정에 우리나라 제조업, 중화공업 부분의 가장 큰 제조업의 그 노조 문제를 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알아서 지금 오늘날 지금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취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겉으로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엄청나게 주장하면서 같은 동료 노동자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이 외환위기 때 있었던 일을 보면은 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현대자동차에 이제 정리해고에 합의를 했는데 이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98년 8월이니까 97년 11월, 12월에 외환위기가 와서 그로부터 한 9개월 후죠.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노조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합의를 한 게 정리해고 270명을 하겠다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차가 생산품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못 팔고 어려워지니까 야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원을 해야겠다. 근데 감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감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력 감축에 보면 자연 감소,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나가고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감소가 되는 거죠. 희망퇴직, 명예퇴직이죠. 아직 나가지 않아야 될지만 미리 나가면은 보너스를 얼마 주겠다 해서 이제 미리 나가게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무급휴직이나 정리해고. 무급휴직도 지금은 돈을 못 주지만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니까 큰 상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상처는 이겁니다. 정리해고. 이제 회사가 너 필요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거를 이제 하면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돼서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채용을 했다가 경기가 나쁠 때는 또 사람을 좀 잘라내고 그래서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고 하는데 이 정리해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 특히 민주노총 노조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97년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민주노총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합의를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합의에 동의한 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거를 공약을 제시해서 97년 8월에 당선된 7대 노조위원장 김광식이에요. 근데 이런 선거 공약을 했는데 정리해고 277명을 김광식이 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합의의 기초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는데 현대차 노조의 분열은 단위 기업에서는 물론 아래에서 살펴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국가 혹은 자본가 협상에서 노동운동의 분열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98년 현대차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는 정규직 중화학공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노조가 받아들입니다. 즉 요새 정부나 일반 국민이 보기에 야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노조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근데 이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른바 98년 36일 파업을 거치면서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는 회사의 정책을 묵인했다. 실제로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의 인원 조정 이전에 1722명의 사내 하청 인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가 회사의 하청 우선 조정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적 공론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라는 회사의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회사가 노조랑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이 정도 잘라야 되는데 노조원도 이 정도 잘라야겠다. 그럼 노조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 신경이가 벌어질 때 노조가 지시하고 회사가 지시한 방법이 뭐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자르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회사 5만 명이 일하는 회사에 식당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그 회사의 종업원이죠. 비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식당 가서 일하겠다. 이게 그 당시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실체입니다, 지금. 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 자리에 조합원이 가요. 생산직 노동자 조합,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하면서 우리 자르지 마라. 우리가 그 비정규직 자리에 갔으니까 우리 자르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넘어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죠. 지금 민주노총이 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뭐 난리를 쳐대고 하는데 그 민낯은 최근에 서울시 산하에 무슨 뭐 온갖 그 기업체 서울시가 지금 그 주인인 기업체 산하 그 공기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정규직화된 사람들이 민주노총 간부의 자식이라서 세습 지금 고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잘리면 안 되니까 민노총 조합원을 생산직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을 식당에다가 전환 배치를 한 거예요. 식당에 그러고 일하던 종업원 아주머니들은 나가라. 이 사람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식당 가서 이제 밥 퍼주는 일을 기술자가 하면서 해고의 칼바람을 비켜가는 일을 노조가 앞장섰어요. 이게 완전히 노동자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게 맞으면 세습 귀족 노조가 되는 민낯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이때 한 번만 벌어지냐? 그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무슨 권익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뭐 보편적인 어떤 정책을 편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자기들 조합원을 보호하려고 자기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쳐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노조가 이런 일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158페이지, 그 민노총의 이분들이 누구냐? 이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비정규직 자리에 가서 회사의 고용의 신분을 보장받은 게 박정희 때 양성된 기능 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97년이니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엄청난 국가의 지원으로 기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렵지만 힘들게 일했지만
그럭저럭 좋은 대우를 받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저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중화학공업 부분의 노동자들,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교육부 또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약 200만 명 남짓한 기능인력이 당시 1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교육했다. 그 교육된 사람이 전부 취직됐다. 중화학공업 회사에. 그 사람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쭉 일을 하다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마산, 울산, 창원에서 엄청난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역이 되는 과정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태일이를 교육한 학생운동권이 노동 현장에 침투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뭐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야 된다는 맞은 그 존재 이전을 통한 노동운동의 학생운동의 지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을 벌리면서 엄청나게 임금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그 임금 상승이 10년 주도 계속되다가 이제 97년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위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직장의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환위기가 벌어지기까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실제로 구분돼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차이가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조 조합원들을 못 자르게 하니까 회사와 노조가 타협한 게, 그럼 비정규직을 자르고 조합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조합원은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저 야합을 하는 겁니다. 이 야합의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점점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강성 노조가 있으면 못 자르고 계속 임금을 올립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은 노조를 못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 노조를 만들 만큼 사이즈가 안 됩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회사별로 노조를 만드는데 그 회사별로는 작은 숫자들이고 또 회사 자체가 중소기업이고 하니까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조직화된 정규직 노조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양극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빈입김 부입부로 가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언제 나오느냐? 박정희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상이니까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자를 착취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엄청나게 전도 양양한 젊은이들을,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다 취직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80년대 내내 그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했고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또 상승했고, 97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없는 노동자들을 밀어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노조가 됐어요. 귀족 노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단체 교섭을 하면서 조합원의 자녀가 회사에 지원하면은 뭐 가산점을 10% 달라, 15% 달라고 하는 맞은 이면 계약을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귀족 노조. 왜 착취를 정말 당했으면 왜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자기 자식도 같은 노동자가 또 착취당하게 만들어 달라고 회사와 합의를 합니까? 왜 고용을 세습해 달라고 회사와 합의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착취 안 당했어요.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아들들도 이 회사에 와서 또 일하게 해달라고 이면 합의를 해서 바깥에는 공개 안 하고 조합원의 자녀가 입사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달라. 세습하는 거죠. 일자리를. 이러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노조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부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거는 노조가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동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